강원도의 험준한 산맥 사이에 고립된 제15보 병사단 주둔지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거대한 요새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연병장의 흙먼지를 일으키며 낡은 위병소 건물을 때리고 지나갔고 그 황량한 풍경은 이곳이 왜 장교들 사이에서 유배지라고 불리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었다. 낡은 군용 지프차 한 대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정문을 통과했을 때 위병소에 서 있던 병사들은 규정된 절도 있는 경례 대신 귀찮다는 듯 손을 대충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신용만 할 뿐이었다. 이곳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지만 뒷좌석에 앉은 강지우 대위는 그 모습을 보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지프차가 본청 건물 앞에 멈춰 서자 강지우 대위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군복 상의를 매무새 있게 정돈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법무장교였지만 이곳 15사단으로의 전출은 그녀의 경력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오점처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강지우의 눈빛은 좌천당한 사람의 패배감, 젖은 눈빛이 아니라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차분하고 서늘한 관찰자의 눈빛에 더 가까웠다. 그녀는 자신의 군화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 매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는데 폐부로 들어오는 공기에서조차 오래된 부패와 나태의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법무참모실로 향하는 복도는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침침했고 곳곳에 벗겨진 페인트 자국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지나가는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강지우를 보자마자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끈적한 시선을 보냈는데 그것은 유능한 동료를 맞이하는 태도가 아니라 낯선 이방인을 경계하는 배타적인 무리의 본능이었다. 강지우는 그들의 시선을 철저히 무시하며 일정한 보폭과 리듬으로 복도를 걸어나갔고 그녀의 군화 소리만이 고요한 복도에 뚜렷한 파열음을 내며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미 이곳에 오기 전 사단장 박형석 소장과 그의 측근들이 저지른 비리에 대한 수많은 소문을 들었지만 직접 마주한 현실은 소문보다 훨씬 더 암울해 보였다. 법무참모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뭉치 뒤에서 졸고 있던 행정병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다. 사무실 안은 정리되지 않은 파일들과 담배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이는 이곳이 법과 규정을 수호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은폐하고 묵인하는 쓰레기 하치장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행정병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풀린 군복 단추를 묵묵히 바라보다가 짧고 간결한 목소리로 자신의 부임 사실을 알리며 신고식을 위해 참모장실로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역할 수 없게 만드는 기묘하고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강지우가 참모장실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참모장 대신 실세로 불리는 인사참모마석도 대령이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마 대령은 강지우가 들어와서 경례를 붙일 때까지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창밖을 응시하다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려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마치 여자가 신성한 남성들의 영역인 이곳 15사단에 발을 들인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였다. 마 대령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강지우에게 이곳은 최전방이니 서울에서 배운 법전 노름은 통하지 않는다고 비아냥거렸다. 마 대령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강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직속상관을 대하는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은 법전 노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마대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강지우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마대령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코웃음을 치며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명백한 적의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강지우에게 15사단에는 15사단만의 법이 있으니 튀는 행동을 하지 말고 쥐죽은 듯이 지내다 가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라고 나직하게 경고했다. 신고식을 마치고 배정받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강지우는 책상 위에 놓인 인수인계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며 한숨을 삼켰다. 서류들은 겉보기에는 형식을 갖추고 있었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엉터리 숫자와 조작된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군수품 조달과 관련된 계약서들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그 차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굳이 추적해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었다. 강지우는 펜을 들어 눈에 띄는 몇 가지 항목에 체크를 해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처럼 냉철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강지우는 연병장 구석에서 병사들 사이에 벌어지는 소란을 목격하게 되었다. 한눈에 봐도 고참으로 보이는 병사가 갓 전이 본 듯한 신병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있었지만 주변을 지나가는 간부들은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있었다. 강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그것은 단순한 군기를 잡는 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가혹 행위이자 폭력이었으며 이곳의 병영 문화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개입하고 싶었지만 지금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더 큰 그림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고 참아내야 했다. 식당의 음식 또한 형편없었는데 국은 맹물에 가까웠고 반찬은 시들어서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강지우는 식판을 내려다보며 장병들의 복지와 직결된 급식비마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없이 밥을 꾸역꾸역 먹고 있는 병사들의 표정에서 체념과 분노를 읽어냈고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군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명예로운 존재라고 배웠던 그녀에게 15사단의 현실은 군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었다. 오후 일과 시간이 되자 강지우는 본격적으로 과거 3년치의 징계 기록과 재판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억울하게 영창을 가거나 불명예 전역을 당한 병사들의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았고 그 사유들은 대부분 상관 모욕이나 명령, 불복종 같은 모호한 죄명들이었다. 반면에 고위 간부들의 자제나 뇌물을 바친 병사들은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기록 자체가 누락된 경우가 허다했다. 강지우는 이 모든 기록이 가리키는 정점에 사단장 박형석 소장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고 그가 구축해 놓은 견고한 부패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저녁이 되자 사단 본청 건물은 더욱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로 변했고 간부 식당 쪽에서는 술판이 벌어지는지 시끄러운 고함과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남아 야전 침대를 펴고 밤샘 작업을 준비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불 켜진 간부 식당을 차가운 눈으로 노려보았다. 저곳에서 희희낙낙하며 술잔을 기울이는 자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에 어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었다. 강지우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는데 그곳에는 그녀가 사관학교 시절부터 존경해왔던 진짜 군인들의 이름과 명언들이
적혀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강지우는 반사적으로 서류를 덮고 문 쪽을 주시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낮에 보았던 행정병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들어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말하려다 말았다. 강지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묻자 행정병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 하나를 건네주고는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쪽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창고 뒤편 소각장을 조심하십시오. 증거가 타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고 강지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강지우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전투화 끈을 다시 묶고 손전등을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어둠이 짙게 깔린 부대 내부는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그녀는 감각적으로 소각장의 위치를 찾아 발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매캐한 연기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오기 시작했고 강지우는 자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발소리를 죽이고 은밀하게 접근했다. 소각장 앞에는 2명의 부사관이 드럼통에 불을 피워놓고 서류 뭉치를 던져 넣으며 낄낄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태우고 있는 것은 분명 낮에 강지우가 찾고 있던 유류 수급 관련 원본 장부들이 틀림없었다. 강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하며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상황을 주시했다. 그녀가 지금 당장 뛰쳐나가 그들을 제지한다면 증거 일부는 건질 수 있겠지만 그 배후에 있는 몸통들을 잡을 기회는 영영 사라질 수도 있었다. 뼈를 깎는 인내심으로 분노를 억누르며 강지우는 불길 속에서 사라져가는 증거들을 지켜봐야만 했고 그 불꽃은 그녀의 가슴 속에 있는 정의에 대한 갈망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태워진 것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머지않아 이 썩어 빠진 사단 전체를 태워버릴 업화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이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강지우는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을 안전한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아버지는 육군 3군 단장인 강진혁 중장, 어머니는 국방부 정보사령관인 이수연 준장, 그리고 작은아버지는 합참 작전본부장인 강진석 중장이었다. 그녀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당장이라도 헌병대와 감찰단이 들이닥쳐 이곳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그녀는 가족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자 자신을 과보호하려는 부모님에게 자신이 진정한 장교임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딸로서의 오기이기도 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강지우는 잠깐 눈을 붙이기 위해 야전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천장의 얼룩진 무늬가 마치 15사단에 얽히고 설킨 비리의 사슬처럼 보였고 귓가에는 낮에 들었던 병사들의 억울한 신음과 마석도 대령의 거만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그녀는 이 고독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점호 시간이 되자 강지우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완벽한 복장으로 연병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숙취에 찌든 얼굴로 늦게 나타난 다른 장교들과 달리 그녀의 모습은 찬서리를 맞은 소나무처럼 꼿꼿했고 병사들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낯선 위압감에 술렁거렸다. 단상에 올라선 사단장 박형석 소장은 훈시를 통해 군기 확립과 정신무장을 강조했지만 정작 본인의 군복 상의는 비뚤어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강지우는 대열의 맨 뒤에서 그 모순적인 광경을 바라보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시선은 사단장을 넘어 그 옆에 서 있는 참모들과 예하 부대장들을 하나하나 훑어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견고한 카르텔 안에서 안전하다고 믿고 있겠지만 그들 중 누구도 강지우라는 작은 균열이 결국 댐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주머니 속에 있는 볼펜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오늘의 목표를 설정했다. 오늘은 인사참모 마석도 대령의 사무실에 잠입하여 이중장부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도박이었다. 아침 조회가 끝나고 모두가 흩어질 때 강지우는 의도적으로 마석도 대령의 동선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업무 협조를 구하러 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위장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CCTV의 사각지대와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을 계산하느라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장 한복판에서 적의 지휘소를 타격하기 위해 침투하는 특수 작전과 다를 바 없었고, 강지우는 이 순간을 위해 수많은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거쳐왔던 것이다. 지하 문서고의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으며 오래된 종이 썩는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지만 강지우 대위는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지난 5년간 제15 보병사단에서 집행된 군수 물자, 조달 내역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녀는 먼지 쌓인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며 매의 눈으로 숫자의 흐름을 쫓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짜맞춰진 회계 장부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교묘하게 부풀려진 단가와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의 흐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강지우는 형광펜을 들어 특히 의심스러운 겨울용 피복금의 내역과 부식 납품업체의 이름에 붉은 줄을 그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체크가 아니라 부패한 자들의 목을 겨누는 칼날과도 같은 표시였다. 문서고의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군수 참모인 최영수 소령이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들어와 강지우의 책상을 거만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입에 물고 있던 이쑤시개를 바닥에 퇴뱉으며 법무관이 왜 남의 부서 서류를 뒤지고 있는지 따져 물었는데 그의 태도에는 명백한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최 소령은 이곳의 모든 계약은 사단장님의 결재를 받은 합법적인 것이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조용히 지내다 가라고 비꼬듯 충고했다. 하지만 강지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한 목소리로 감찰 규정 제7조를 읊으며 법무참모의 권한으로 정당한 감사를 진행 중이니 방해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강지우의 단호한 태도에 최소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콱 내리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었다. 그는 강지우에게 밤길 조심하라는 둥,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명이 짧다는 둥, 수준 낮은 협박을 늘어놓았지만 강지우는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최소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만약 이 서류들의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흥분할 이유가 없을 텐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냐고 정곡을 찔렀다. 할 말을 잃은 최소령은 씩씩거리며 욕설을 내뱉고는 문서고를 나갔지만 닫히는 문 너머로 들리는 그의 거친 발소리는 그가 곧바로 상부로 달려가 고자질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강지우는 머리를 식힐 겸 연병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고함과 둔탁한 타격음이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다. 연병장 구석진 곳에서는 건장한 체격의 중사가 왜소한 최고의 이등병을 세워놓고 군홧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있었고 주변의 병사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인 채 그 광경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가혹행위였지만 그 누구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지나가던 당직, 사관조차 혀를 차며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강지우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고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망설임 없이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가해자인 박중사는 이등병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부모욕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군인이라기보다는 시정잡배나 다를 바가 없었다. 강지우가 다가가 즉시 중단하라고 소리쳤지만 흥분한 박중사는 그녀를 힐끗 쳐다보고는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가 감히 훈육에 끼어드냐며 비아냥거렸다. 그는 15사단에서는 이게 전통이라며 다시 한번 이등병에게 손찌검하려고 팔을 높이 쳐들었는데 그 순간 강지우가 번개 같은 속도로 박중사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제압했다. 예상치 못한 반격과 압도적인 악력의 박중사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고 순식간에 연병장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강지우는 고통에 일그러진 박중사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상관모욕죄가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는지 아느냐고 차갑게 물었다. 박중사는 분한 듯 씩씩거리며 팔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강지우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낯선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강지우는 박중사를 거칠게 밀쳐내며 당장 헌병대에 자진 출석하여 진술서를 쓰지 않으면 내가 직접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고 강지우는 병사들 사이에서 얼음마녀라는 별명과 함께 경애의 대상이 되었지만 간부들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 사단 장실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인사참모 마석도 대령은 강지우를 당장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하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호출을 받은 강지우가 마 대령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군수참모, 최소령과 정보참모까지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마 대령은 들어오는 강지우에게 잿더리를 집어 던질 듯한 기세로 노려보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나 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마 대령은 박중사가 사단장의 먼 친척 조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네가 감히 사단장님의 가문에 먹칠을 하고 부대의 기강을 무너뜨렸다고 비난했다. 그는 강지우에게 당장 박중사에게 사과하고 없던 일로 하지 않으면 군 생활을 여기서 끝장내주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하지만 강지우는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당당한 자세로 사단장의 친척이라 해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녀의 거침없는 반박에 마 대령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뻐끔거렸고 얼굴은 분노로 인해 검붓게 변해 터질 것만 같았다. 마 대령은 책상 서랍에서 강지우의 인사기록 카드를 꺼내 책상 위에 패대기치며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도 여기서 널 지켜줄 수는 없다고 조소했다. 기록 카드에는 보안상 부모님의 인적 사항이 비공개로 처리되어 있었기에 마 대령은 강지우를 그저 그런 평범한 집안의 딸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강지우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키며 만약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이자가 당장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제 징계는 정식 절차를 밟아 처리하시라 말하고 경례를 붙인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다. 그날 밤 강지우가 숙소인 독신자 간부 숙소 BOQ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방문이 묘하게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에 손을 가져가며 경계 태세를 취하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 안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옷가지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책장은 엎어져 있었으며 그녀가 아끼던 책들은 찢겨서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녀에게 보내는 명백하고도 비열한 경고 메시지임이 틀림없었다. 침대 위에는 죽은 쥐 한 마리가 피를 흘린 채 놓여 있었고 벽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나대지 마라 라는 끔찍한 문구가 휘갈겨져 있었다. 일반적인 여군 장교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겠지만 강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참혹한 광경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그녀는 죽은 쥐를 휴지로 감싸 쓰레기통에 버리고 침대 시트를 걷어내며 이 유치하고 졸렬한 짓거리를 한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공포심보다는 분노가 그리고 그 분노보다는 냉철한 이성이 그녀의 머릿속을 차갑게 지배하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방을 대충 정리한 후 밖으로 나와 어두운 연병장을 가로질러 낮에 구해준 이등병이 있는 의무대로 향했다. 김이병은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강지우가 들어오자 놀라서 일어나려 했지만 강지우는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김이병의 침대맡에 앉아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몸은 좀 괜찮냐고 물었고 김이병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이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사님이 다시 돌아오면 자기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는데 그 눈빛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우는 김이병의 손을 꼭 잡아주며 내가 있는 한 그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안심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김이병에게 혹시 부대 내에서 다른 이상한 일들을 목격하거나 들은 것이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이병은 잠시 주저하다가 야간 경계 근무를 설 때마다 정체불명의 트럭들이 타냐고 뒤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털어놓았다. 그 트럭들은 군용 차량이 아닌 민간 트럭이었으며 항상 늦은 새벽에 들어왔다가 짐을 싣고 나간다는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이 정보는 강지우가 찾고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과도 같았는데 단순한 횡령을 넘어 군용 물자를 민간의 불법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확실한 정황이었다. 강지우는 김이병에게 이 사실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의무대를 빠져나왔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오며 곧 폭우가 쏟아질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강지우는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고 보안이 유지되는 자신의 개인 차량으로 이동해 노트북을 켜고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 중사의 폭행 영상, 최소령과의 대화 녹취록 찢어진 장부 사진, 그리고 김이병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15사단의 부패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했다.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완전히 봉쇄하고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그 트럭들이 무엇을 싣고 나가는지 현장을 덮쳐야만 했다. 강지우는 트렁크에서 검은색 전술복과 야간 투시경을 꺼내 확인하며 다가올 새벽을 준비했다. 새벽 2시가 되자 강지우는 검은색 우비를 입고 빗속을 뚫고 타냐고 뒤편 숲속으로 은밀하게 침투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시야를 가렸지만 오히려 그녀의 기척을 숨기는 데는 도움이 되었고 그녀는 훈련받은 대로 소리 없이 이동하며 잠복 위치를 잡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빗소리 사이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라이트를 끈 대형 트럭 2대가 흙탕물을 튀기며 탄약고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강지우는 숨을 죽이고 야간 투시경을 통해 트럭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확인했는데 그 중에는 놀랍게도 인사참모 마석도 대령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었다. 마 대령은 우산을 쓴 채 인부들에게 빨리 움직이라고 지시하고 있었고 병사들이 아닌 민간인들이 군용 박스들을 트럭으로 옮겨 싣고 있었다. 박스 겉면에는 제3종 보급품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강지우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단순한 보급품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 렌즈에 초점을 맞추고 셔터를 누르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나갔지만 그 순간 번개가 치며 그녀의 위치가 순간적으로 노출될 위기에 처했다. 경비병 중 한 명이 숲속에서 반사된 빛을 보고 누구냐라고 소리치며 손전등을 비추었고 강지우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지만 경비병들은 수색견을 앞세워 숲속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지금 발각된다면 증거를 뺏기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녀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강지우는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멀리 반대편 덤불 쪽으로 던졌고 툭 하는 소리에 수색견이 그쪽으로 짖으며 달려갔다. 경비병들의 시선이 분산된 틈을 타 강지우는 낮은 포복으로 진흙탕을 기어 숲을 빠져나왔지만 온몸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손발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숙소로 무사히 돌아온 강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옷을 벗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며 긴장을 풀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몸에는 긋긴 상처와 멍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적들의 급소를 쥐게 되었고 이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15사단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적들 또한 그녀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깨닫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더 치명적이고 더러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다음 날 아침 부대 내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강지우 대위가 북한의 간첩과 내통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이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이 악성 루머는 병사들의 입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강지우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의심과 경멸로 바뀌어 있었다. 강지우는 이것이 마 대령 일당의 반격임을 알아차렸고 그들이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얼마나 비열한 수단까지 쓸 수 있는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홀로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워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사단 사령부의 아침 공기는 전날 밤에 폭우가 남긴 습기로 인해 더욱 무겁고 끈적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병사들의 눈초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강지우 대위가 식당에 들어서자 시끌벅적하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며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녀에게 꽂혔는데 그것은 동료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는 듯한 혐오와 공포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밤새 퍼진 간첩 연루설은 살이 보태지고 왜곡되어 이제 그녀는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군사 기밀을 넘긴 희대의 매국노로 둔갑해 있었고 누구도 그녀의 옆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강지우는 묵묵히 식판을 받아 구석자리에 앉아 밥알을 씹어 삼켰지만 모래를 씹는 듯한 까칠한 식감과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굴욕감에 속이 울렁거렸다. 식사를 채 마치기도 전에 헌병대 완장을 찬 무장군인 4명이 식당 안으로 들이닥쳐 강지우의 테이블을 포위하듯 둘러쌌다.
식당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팽팽해졌고 헌병대장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강지우에게 군사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 명령이 떨어졌으니 즉시 동행할 것을 요구했다. 강지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영장 제시를 요구했지만 헌병대장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긴급 조치라며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 제압하려 들었다. 그녀는 팔을 뿌리치며 스스로 걸어가겠다고 말했고 수백 명의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치 중범죄자처럼 헌병들에게 끌려 식당을 나가야만 했다. 그녀가 끌려간 곳은 일반적인 조사실이 아니라 사단 본청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방음 시설이 된 특수 취조실이었는데 그곳은 음습한 기운과 피냄새가 배어 있는 듯한 공포스러운 공간이었다. 철제 책상 하나와 의자 두 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방 안에는 강렬한 조명이 켜져 있어 시야를 어지럽혔고 맞은편에는 예상대로 인사참모 마석도 대령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마 대령은 강지우가 들어오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투명한 증거물 봉투를 흔들어 보였는데 그 안에는 낡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 있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조작해낸 결정적인 증거임이 분명했다. 마 대령은 담배 연기를 강지우의 얼굴에 내뿜으며 내 방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아주 재미있는 물건이 나왔다고 빈정거리듯 말했다. 그는 그 USB 안에 사단의 작전 지도와 주요 지휘관들의 신상 정보 그리고 북한군에게 보내는 충성 맹세문까지 들어 있었다며 혀를 찼다. 너무나도 뻔하고 조잡한 함정이었지만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안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강지우는 그 USB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문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면 금방 밝혀질 일이라고 차분하게 반박했지만 마 대령의 표정에는 여유가 넘쳐 흘렀다. 강지우는 마 대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런 삼류 소설 같은 시나리오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젯밤 타냐고 뒤편에서 목격한 민간 트럭들과 당신이 직접 인부들을 지휘하며 군수 물자를 빼돌리는 장면을 모두 기록해 두었다고 승부수를 던졌다. 그 순간 마대령의 여유롭던 표정이 일그러지며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강지우는 기세를 몰아 그 트럭들이 어디로 향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 누구의 계좌로 들어갔는지도 곧 밝혀질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궁지에 몰린 마 대령은 이성을 잃고 강지우에게 달려들어 뺨을 후려쳤고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강지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지만 강지우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다시 고개를 돌려 마 대령을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은 폭력에 굴복한 패배자의 눈이 아니라 사냥감을 물어뜯으려는 늑대의 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 대령은 여자가 감히 어디서 눈을 부라리냐며 다시 손을 들어 올렸지만 강지우의 기세에 눌려 차마 다시 때리지 못하고 주먹만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헌병들을 불러 이 미친 여자를 당장 지하 독방에 쳐넣고 물 한 모금 주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때 취조실 문이 열리고 사단장 박형석 소장이 뒷짐을 지고 느긋하게 들어왔는데 그의 등장은 마치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악당의 등장처럼 위압적이었다. 박 소장은 흥분한 마대령을 손짓으로 제지하고 강지우 앞에 앉아 인자한 척하는 가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회유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지우에게 아직 젊은 장교가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전역을 신청한다면 선처해줄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것은 강지우를 파면시키는 동시에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는 교활한 타협안이었지만 강지우에게는 통하지 않는 수법이었다. 강지우는 터진 입술에서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사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수가 정의를 외면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저는 차라리 군복을 벗고 명예롭게 죽는 길을 택하겠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거절에 박 소장의 얼굴에서 인자한 가면이 벗겨지고 탐욕과 오만으로 가득 찬 본색이 드러났는데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렇다면 네가 선택한 명예로운 죽음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대령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처리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그것은 강지우에 대한 물리적인 압박과 고문을 허가한다는 무언의 지시였다. 헌병들이 다시 들어와 강지우의 양팔을 결박하고 그녀의 주머니를 뒤져 개인 휴대폰과 소지품을 모두 압수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지우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건장한 남성 헌병 4명의 힘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포승줄에 묶인 채 바닥에 무릎을 꿇려야 했다. 마 대령은 압수한 강지우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그녀의 눈앞에서 비웃듯이 흔들어 보이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쳐 산산조각을 내버렸다. 그것은 외부와의 유일한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그녀를 철저하게 고립시켜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잔인한 수법이었다. 강지우는 박살난 휴대폰을 바라보며 절망감을 느끼는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그들이 부순 것은 단지 기계 덩어리에 불과했고 진짜 위험한 무기는 아직 그녀의 머릿속과 가슴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눈빛을 보내며 이 모욕과 수모를 뼈에 새겨 반드시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다짐했다. 박 소장은 그런 그녀의 눈빛이 거슬리는지 인상을 찌푸리며 빨리 눈앞에서 치워버리라고 손을 휘저었다. 강지우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지하 독방으로 끌려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육중한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자 숨막히는 어둠과 정적이 그녀를 감쌌다. 독방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만큼 좁았고 구석에는 악취가 진동하는 재래식 변기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기에 충분한 환경이었다. 강지우는 묶인 손목을 풀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포승줄은 살을 파고들 만큼 단단하게 조여져 있었고 몸부림칠수록 고통만 더해질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신음소리를 내는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에서 정신을 집중하려 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강지우는 자신의 군 생활을 되돌아보며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렸다. 진정한 군인은 편안한 막사가 아니라 가장 춥고 위험한 참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이 단순히 부패한 상관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검증받는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며 공포심을 억누르고 냉철한 이성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독방 밖 복도에서는 간수들이 나누는 잡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는데 그들은 강지우가 곧 군사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받게 될 것이라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오늘 밤 회식, 사단장님의 포상 같은 단어들이 들려왔고 이는 그들이 강지우를 처리한 것을 자축하기 위해 술판을 벌일 예정임을 암시했다. 강지우는 그들의 방심과 오만이 바로 자신의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음을 직감하고 귀를 쫑긋 세워 그들의 대화 내용에 집중했다.
적이 승리에 도취해 샴페인을 터뜨리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취약한 순간이라는 병법의 기본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다. 그때 강지우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한 가지 기억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이 부대에 전입 바로 오기 전 아버지 몰래 준비해 두었던 비상 연락망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특수 제작된 초소형 GPS 발신기와 비상 호출기를 자신의 군화 밑창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헌병들이 그녀의 몸을 수색할 때 주머니와 소지품은 샅샅이 뒤졌지만 흙투성이인 군화 밑창까지 뜯어볼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했다. 강지우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발가락을 움직여 군화 속의 이물감을 확인했다. 하지만 문제는 묶인 손이었다. 손을 쓰지 않고 군화 밑창을 뜯어내 비상 호출기를 작동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에 그녀는 먼저 포승줄을 끊거나 느슨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몸을 비틀어 벽면에 거친 시멘트 모서리에 포승줄을 문지르기 시작했는데 살이 쓸리고 피가 나는 고통이 따랐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쓱싹거리는 작은 마찰음이 독방안을 채웠고 그녀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1시간가량 사투를 벌인 끝에 마침내 포승줄에 한 가닥이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강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손목을 비틀어 결박을 풀어냈다. 자유가 된 손은 피투성이가 되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녀는 통증을 느낄 겨를도 없이 즉시 오른쪽 군화를 벗어 밑창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낡은 밑창 안쪽에서 손톱만한 크기의 검은색 칩과 작은 버튼이 달린 장치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희망의 빛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꾹 눌렀고 장치에서 미세한 진동과 함께 붉은색 LED 불빛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이 신호는 단순한 구조 요청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가족, 즉 대한민국 국군을 움직이는 거대한 세계의 별에게 자신의 위치와 위기 상황을 알리는 코드레드 발신이었다. 강지우는 장치를 다시 군화 속에 숨기고 벽에 기대어 앉아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즐기듯 눈을 감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머지않아 이 썩어빠진 사단 위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녀는 비릿한 피 냄새 속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사단장 박형석과 그의 하수인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강지우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그녀의 뒤에 누가 서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오만함이었다. 지하 독방의 차가운 바닥에서 밤을 지새운 강지우 대위는 새벽녘에 들려오는 둔탁한 군화 소리에 감고 있던 눈을 떴다. 철문이 열리고 들어온 헌병들은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고 거칠게 일으켜 세웠는데 그들의 태도는 어제보다 더욱 난폭해져 있었다. 강지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살아있어 헌병들을 주눅들게 만들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스스로 지탱하며 복도로 걸어나갔고 헌병들은 그녀의 팔을 잡아 끄는 대신 뒤에서 총구를 겨누며 묵묵히 따라올 뿐이었다. 그녀가 다시 끌려온 곳은 어제의 그 취조실이 아니라 사단장실 옆에 붙어 있는 대회의실이었는데 그곳에는 이미 사단장 박형석 소장과 참모들이 모여 앉아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회의실 중앙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강지우의 압수된 물품들이 전리품처럼 늘어놓아져 있었다. 박 소장은 강지우가 들어오자마자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자신의 발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간첩 혐의자가
아직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다며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강지우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한 병사의 처참한 모습이었는데 그는 바로 강지우에게 소각장 쪽지를 건네주었던 행정병이었다. 행정병의 얼굴은 멍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입고 있는 군복은 찢어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어 그가 얼마나 혹독한 고문을 당했는지 짐작하게 했다. 강지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단장을 향해 소리를 질렀는데 이것은 나와 당신들 사이의 문제이지 힘없는 병사를 끌어들일 일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사참모 마석도 대령은 다가와 강지우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고개를 숙이게 하며 네가 쥐새끼처럼 부려먹은 놈이니 너 때문에 죽게 생긴 것이라고 조롱했다. 마 대령은 테이블 위에 있던 강지우의 개인 소지품 상자를 뒤집어 내용물을 바닥에 쏟아부었는데 그 중에는 강지우가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던 낡은 가족사진 액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액자 속에는 정복을 입은 중년의 남녀와 어린 강지우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마 대령은 그것을 보며 촌스러운 사진이라며 킬킬거렸다. 그는 강지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아마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촌로일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강지우의 약점을 잡았다는 듯이 사진을 군홧발로 짓밟아버렸다.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강지우의 가족 사진이 산산조각이 났고 그 순간 강지우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강지우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구겨진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마 대령과 박 소장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인간적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살기와 차가운 정적이었다. 그녀는 아주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지금 당신들이 밟은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고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사신의 속삭임처럼 회의실 안의 공기를 얼어붙 만들었다. 박 소장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며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되물었지만 강지우는 대답 대신 헌병의 허리춤에 있던 권총을 노려보았다. 강지우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나서 군법 제52조에 의거하여 피의자는 직계 가족에게 현재 상황을 알릴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전화 통화를 요구했다. 박 소장과 참모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폭소를 터뜨렸는데 그들은 강지우가 겁에 질려 부모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려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박 소장은 아량이 넓은 척하며 전화기를 던져주었고 어차피 네가 누구에게 전화를 하든 이 상황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는 스피커폰으로 통화 내용을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며 이 처절한 패배자의 마지막 발악을 즐길 준비를 했다. 강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지만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정확했다. 그녀는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익숙한 번호 11자리를 눌렀고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중후하고 위험 있는 남성의 목소리였는데 그 목소리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는 듯한 압도감을 주었다. 강지우는 울먹이는 대신 군인으로서의 관등 성명을 대며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15사단의 참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고했다. 충성. 대위 강지우입니다. 현재 제15보 병사단에서 간첩 혐의 조작 및 감금 그리고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단장 박형석 소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조직적인 군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본관을 모함하고 부하 병사를 고문했습니다. 그녀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감정이 배제되어 있어 더욱 사실적으로 다가왔다. 박 소장과 마 대령은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당황하여 전화를 끊으라고 소리쳤지만 강지우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또한 그들은 방금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을 군홧발로 짓밟으며 모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이윽고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는데 그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낮고 위협적이었으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역력했다. 보고 잘 받았다. 강대위, 지금부터 그 어떤 명령도 듣지 말고 그 자리에서 대기해라. 내 딸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들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러 가겠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고 뚝뚝 하는 신호음만이 적막한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박 소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강지우에게 방금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강지우는 대답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선언하듯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당신들은 오늘 군인으로서 가장 끔찍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마 대령은 허세라고 생각하며 강지우를 다시 구타하려 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소리에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였는데 한두 대가 아니라 거대한 편대가 접근하고 있는 듯한 굉음이었다. 창문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회의실 안의 물컵들이 흔들릴 정도로 진동이 강해졌고 밖에서는 병사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비상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정보참모가 창가로 달려가 블라인드를 걷어올리자 그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는데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헬기 부대가 사단 연병장을 향해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육군 항공대의 헬기가 아니라 국방부 직속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검은색 도색의 블랙호크 헬기들이었다. 박 소장은 그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가장 선두에 있는 헬기가 연병장 한가운데 착륙하자 무장한 특수 부대원들이 쏟아져 나와 사단 본청을 포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움직임은 전광석화와 같았다. 헬기에서 내린 인물은 정복 차림의 삼성 장군이었는데 그의 어깨에 빛나는 별 3개는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였다.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헬기에서 내린 여성 장군 역시 별 하나를 달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하고 살벌했다. 강지우의 아버지인 육군 3군 단장 강진혁 중장과 어머니인 국방부 정보사령관 이수연 준장이 딸을 구하기 위해 직접 부대를 이끌고 강림한 것이었다. 회의실 안에 전화기들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을 엄두를 내지 못했고 박 소장과 마 대령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강지우는 깨진 가족사진 조각을 주워 소중하게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덜덜 떨고 있는 마 대령에게 다가가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제 아버지는 육군 중장이고 어머니는 정보사령관이십니다. 그리고 합참 작전 본부장이신 제 작은 아버지도 곧 도착하실 겁니다.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대령님, 복도에서는 군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며 점점 회의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인이 다가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회의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고 무장한 헌병 특임대원들이 들이닥쳐 총구를 겨누며
전원 동작 그만을 외쳤다. 그들 뒤로 걸어 들어오는 강진혁 중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박 소장을 찢어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강지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동안 참았던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끝까지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고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대위 강지우.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강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고 강진혁 중장은 딸에게 다가가 거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딸의 얼굴에 난 상처와 터진 입술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고 그 모습은 부성애와 장군으로서의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보여주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 소장을 내려다보며 사자후를 토해냈다.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대고도 내 놈들이 살아서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나. 이 사단은 오늘부로 해체다. 사단장 박형석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수연 준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다가와 박 소장의 정강이를 군홧발로 걷어차고는 즉시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15사단 사령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부패의 온상이었던 이곳은 이제 철저한 심판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강지우는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 한가운데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맑게 갠 하늘이 마치 정의가 승리했음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다. 강진혁 중장의 등장은 단순한 상급 지휘관의 방문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산맥이 사단 사령부를 짓누르는 듯한 압도적인 중압감을 가져왔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진공 상태처럼 희박해졌고 박형석 소장과 그의 참모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식은땀만 줄줄 흘리고 있었다. 강 중장은 별다른 고함이나 욕설 없이 그저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그들을 훑어보았을 뿐인데 그 침묵은 그 어떤 폭언보다도 더 큰 공포로 다가와 그들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사단장의 명패가 놓인 상석으로 다가가더니 거칠게 명패를 집어던져 산산조각을 내버리며 이곳의 주인은 더 이상 네가 아니라고 무언의 선고를 내렸다. 박형석 소장은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강 중장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헌병 특임대원이 그를 거칠게 제지하며 뒤로 끌어냈다. 박 소장은 자신이 육군사관학교 선배라는 점을 들먹이며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지만 강 중장은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차가운 비소만 흘릴 뿐이었다. 강 중장은 군인의 본분을 잊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하를 핍박한 자는 더 이상 나의 후배도 아니며 군인도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울려 퍼지며 회의실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뼈에 사무칠 정도로 강렬한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밖에서 또 다른 헬기 소리가 들려오더니 곧이어 군복을 입은 또 한 명의 장성이 헌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회의실로 들어왔는데 그는 바로 합참 작전본부장인 강진석 중장이었다. 강지우의 작은아버지인 그의 등장은 이미 넋이 나간 15사단 지휘부에게 확인 사살이나 다름없는 충격을 주었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건드린 존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임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강진석 중장은 들어오자마자 형님인 강진혁 중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조카인 강지우의 상태를 살피며 굳어있던 얼굴을 잠시 풀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강진석 중장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국방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명령서를 꺼내 박 소장의 면전에 던지듯이 내려놓으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각부로 제15보병사단의 모든 지휘권은 정지되며 사단장 박형석을 포함한 주요 참모들은 전원 보직 해임과 동시에
긴급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명령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한 박 소장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흐려졌으며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소리만 새어나왔다. 그것은 한때 사단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제왕의 몰락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최후의 모습이었다. 어머니인 이수연 준장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회의실 한쪽에 멍하니 서 있는 마석도 대령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녀는 정보사령관 특유의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대령이 지금까지 저지른 비리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관계와 숨겨진 차명 계좌까지 이미 모두 파악하고 있음을 넌지시 암시했다. 이 준장은 나직한 목소리로 내 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로 너의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며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섬뜩한 경고를 날렸다. 마 대령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달달 떨며 바닥에 머리를 밟고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이 준장의 눈빛에는 일말의 자비도 담겨 있지 않았다. 강지우는 부모님과 작은아버지가 만들어준 이 완벽한 판을 보며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냉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그녀는 의무병이 다가와 상처를 치료해 주려 하자 정중하게 거절하고 찢어진 군복 상의를 벗어 던진 뒤 부관이 건네준 깨끗한 새 군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이 모든 비리를 심판할 수사관이자 검사로서의 위치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군복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모자를 눌러 쓴 강지우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강인해져 있었다. 사태가 수습되자마자 국방부 합동수사단 요원들이 들이닥쳐 사단 본청의 모든 사무실을 봉쇄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는데 그 속도는 마치 미리 준비된 작전처럼 신속하고 정확했다. 요원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상자들을 트럭에 실어 나르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고 저항하는 15사단 간부들은 그 자리에서 제압당해 포승줄에 묶였다. 복도는 끌려가는 간부들의 고성방가와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지시 소리로 시끌벅적했지만 그 소음은 오히려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처럼 들려 강지우에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다. 강지우는 아버지인 강진혁 중장에게 다가가 정식으로 경례를 붙이며 이번 사건의 주동자들에 대한 신문은 자신이 직접 맡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강 중장은 딸의 얼굴에 남은 상처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딸의 눈빛에 담긴 결연한 의지를 읽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다. 그는 이것이 딸이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휘관으로 성장하는 과정임을 이해했기에 딸의 손에 복수의 칼자루를 쥐어주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강지우는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뒤로 물러나 신문실로 향할 준비를 했고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한편 연병장에서는 사단 예하전 부대의 병사들이 집합하여 이 역사적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함께 억눌려왔던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평소 병사들을 괴롭히던 악질 간부들이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 헬기에 태워지는 모습은 그들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통쾌한 장면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강지우 대위의 정체에 대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녀를 마녀라고 불렀던 이들은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으며 그녀를 믿었던 소수의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15사단이라는 거대한 감옥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강지우는 신문실로 들어가기 전 잠시 복도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며 정신을 맑게 깨워주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깨진 가족사진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이제야 비로소 부모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의 등 뒤로 작은아버지인 강진석 중장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네가 자랑스럽다며 격려의 말을 건네주었고 그 따뜻한 한마디는 강지우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신문실 문고리를 잡았다. 신문실 안에는 첫 번째 타깃인 인사참모 마석도 대령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는데 그의 모습은 불과 몇 시간 전에 기고만장하던 모습과는 딴판으로 초췌해져 있었다. 그는 강지우가 들어오자 흠칫 놀라며 시선을 피했는데 강지우는 의자를 끌어다 그의 바로 앞에 앉으며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강지우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이제 계급장을 떼고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고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경멸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고 대령은 그 기세에 눌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강지우는 대령에게 당신이 빼돌린 군수 물자의 정확한 수량과 자금의 흐름 그리고 그 돈을 상납받은 윗선의 명단을 자백하라고 요구했다. 대령은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티려 했지만 강지우가 어머니인 정보사령관이 보내준 대령의 내연녀와 숨겨진 자식들에 대한 자료를 들이밀자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그는 자신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자 오열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 내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하고 조직적인 비리의 사슬을 보여주고 있었다. 강지우는 녹음기를 켜고 그의 진술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나갔다.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밖에서는 사단 해체 작업을 위한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강진혁 중장과 강진석 중장은 15사단을 공중분해시켜 인접 부대로 흡수 통합시키는 전례 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은 환부를 도려내고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군 수뇌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단 해체 소식은 곧장 언론에 보도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고 국민들은 군의 자정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한편 그동안 은폐되었던 비리에 분노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사단 본청의 불은 꺼질 줄 몰랐고 수사관들과 강지우는 밤을 꼬박 새우며 진실을 파헤치는 작업에 몰두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강지우는 정신력으로 버티며 한 명 한 명 비리 가담자들을 불러들여 그들의 죄를 추궁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냉철함과 인간으로서의 정의감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그녀의 활약상은 수사관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어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빛나는 별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모든 조사를 마치고 신문실을 나온 강지우는 복도 의자에 앉아 쪽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천하의 삼성 장군이 딸을 기다리며 불편한 의자에서 잠든 모습은 그녀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군복 상의를 벗어 아버지의 어깨에 덮어주었고 인기척에 눈을 뜬 강 중장은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고생했다고 말해주었다. 그 짧은 순간 부녀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흘렀다. 이제 남은 것은 비리의 정점이자 모든 악의 근원인 사단장 박형석 소장에 대한 마지막 신문뿐이었고 강지우는 그와의 대면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박 소장은 별도의 독방에 격리되어 있었는데 그는 아직도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호사를 부르라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강지우는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는데 이번 신문이야말로 15사단의 악몽을 끝내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정의의 이름으로 그를 심판하겠다고 말이다. 제15보병사단 본청 지하에 위치한 제1신문실은 창문 하나 없이 사방이 회색 방음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세상과 단절된 무덤과도 같은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 중앙에 놓인 철제 의자에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이 부대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박형석 소장이 수갑을 찬 채 초췌한 몰골로 앉아 있었다. 그는 밤새 진행된 강도 높은 조사로 인해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수염이 자란 얼굴은 그가 더 이상 존경받는 지휘관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아직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도끼와 억울함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입술을 깨물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철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리고 강지우 대위가 한 손에 두꺼운 파일첩을 든 채 차분한 걸음으로 들어와 박 소장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정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있었으며 그 단정한 모습은 맞은편에 죄수복을 입은 박 소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시각적인 압박감을 주었다. 박 소장은 강지우를 보자마자 몸을 들썩이며 네가 감히 상관을 이렇게 대우하고도 무사할 것 같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강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상관이 아니라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강지우는 파일첩을 열어 그동안 수집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책상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처럼 신문실을 울렸다. 거기에는 박 소장이 차명계좌로 빼돌린 군수자금의 흐름표와 그가 서명한 이중계약서의 사본들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박 소장은 그 서류들을 보며 코웃음을 치더니 이런 것들은 전부 조작된 것이며 원본은 이미 소각장에서 태워버렸으니 증거 능력이 없다고 우겨댔다. 그는 자신이 마 대령을 시켜 모든 장부를 불태웠던 그날 밤을 기억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다. 강지우는 입가에 희미한 비소를 머금으며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돌려 박 소장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화면에는 그들이 장부를 태우는 영상이 고화질로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는 당신들이 태운 것은 내가 미리 바꿔치기해 둔 폐지 뭉치였으며 진짜 원본 장부는 이미 국방부 검찰단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진실을 밝혔다. 박 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화면과 강지우를 번갈아 쳐다보며 입을 떡 벌렸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과 자신의 범죄 행위가 자신의 손에 의해 기록으로 남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지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는데 스피커에서는 박 소장이 마 대령에게 내부 고발자를 자살로 위장해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사범을 넘어 살인교사 혐의까지 추가되는 결정적인 증거였으며 이 녹음이 공개되는 순간 박 소장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었다. 박 소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귀를 막으며 끄라고 소리쳤지만 강지우는 볼륨을 더 높이며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가볍게 여겼던 병사들의 목숨값이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신문실 안은 박 소장의 절규와 그의 추악한 목소리가 뒤섞여 기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모든 증거가 명백해지자 박 소장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책상 위로 몸을 숙이며 강지우에게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늙은 노모가 있다는 이 군 생활 30년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전역하게 해달라느니 하며 감정에 호소하려 했다. 하지만 강지우는 그런 그를 보며 더욱 싸늘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녀의 뇌리에는 박 소장 때문에 억울하게 죽거나 다친 수많은 병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당신의 명예는 당신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았으며 군인은 동정심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사는 존재라고 딱 잘라 거절했다. 신문이 끝나고 강지우는 헌병들에게 박 소장을 연병장으로 끌고 나갈 것을 지시했는데 밖에는 이미 사단 해체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박 소장은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헌병들에 의해 짐짝처럼 들려나갔고 복도에서 마주친 부하들은 그를 외면하거나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연병장에는 제시 보보병사단 소속 전장병이 도열해 있었고 단상 위에는 강진혁 중장과 이수연 중장 그리고 강진석 중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이 세차게 불어 부대 깃발이 찢어질 듯 펄럭거렸고 그 소리는 마치 사단의 운명을 애도하는 곡소리처럼 들렸다. 강진혁 중장은 마이크 앞에 서서 제15보 병사단의 해체 명령서를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그는 이 사단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기에 더 이상 존속할 가치가 없다고 선언하며 사단기 반납을 명령했다. 단상 아래로 끌려 나온 박 소장은 수천 명의 부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려졌고 그의 옆에는 마 대령과 비리 연루자들이 줄지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병사들은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는데 그들의 눈에는 통쾌함과 함께 씁쓸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하이라이트는 계급장 박탈식이었는데 이수연 준장이 단상에서 내려와 박 소장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에 달린 소장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옷감이 찢어지며 계급장이 바닥에 떨어졌고 박 소장은 마치 자신의 살점이 뜯겨나간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다. 이어서 강진석 중장이 마대령의 계급장을 뜯어냈고 헌병들이 나머지 간부들의 계급장을 차례로 제거했다. 한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계급이 한순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이었고 그들은 이제 군인이 아니라 이름 없는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강지우는 단상 옆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는데 그녀는 승리감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가 해낸 일은 단순히 악당을 잡은 것이 아니라 썩은 환부를 도려내어 군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대수술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계급장들과 흙바닥에 뒹구는 사단기를 향했을 때 그녀는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정의가 없는 힘은 폭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 있는 깨진 가족 사진이 그녀의 손끝에 닿았고 그녀는 그것을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다. 마지막으로 15사단기가 하강하고 그 자리에 육군본부 직할 부대기가 개항되면서 사단의 역사는 영원히 막을 내렸다. 병사들은 새로운 깃발을 향해 경례를 올렸고 박 소장을 비롯한 죄인들은 호송버스에 태워져 군 교도소로 이송될 준비를 마쳤다. 버스 창가에 얼굴을 기댄 박 소장은 멍하니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고 버스는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그것은 한때 그가 지배했던 왕국으로부터의 영원한 추방이었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것이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연병장이 텅 비어갈 때쯤
강진혁 중장이 단상에서 내려와 강지우에게 다가왔다. 그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네가 옳았고 네가 해냈다며 짧지만 굵은 칭찬을 건넸고 강지우는 아버지의 인정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인 이수연 준장도 다가와 말없이 딸을 안아주었는데 그녀의 품에서는 강인한 군인의 냄새가 아니라 따뜻한 어머니의 향기가 났다.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그들은 계급으로 묶인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가족애로 뭉친 하나의 팀이었다. 이제 15사단은 지도상에서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병사들은 다른 부대로 재배치되어 새로운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이었다. 강지우는 텅 빈 연병장을 바라보며 이곳에서의 짧고 강렬했던 전투를 가슴속에 새겼다. 그녀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고 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정의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연병장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강지우의 얼굴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날 밤 강지우는 짐을 정리하며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명패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15사단 법무참모 강지우라는 직함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지만 그 이름이 남긴 무게는 그녀의 인생 내내 그녀를 따라다닐 것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보고 전등 스위치를 내렸는데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내일이면 그녀는 또 다른 임무를 위해 떠날 것이고 그곳이 어디든 그녀는 정의의 편에 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10보보병사단이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부대 주둔지는 여전히 해체 작업의 후폭풍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연병장을 가득 메웠던 전투 장비들은 대형 트레일러에 실려 다른 부대로 이송되고 있었고 막사 곳곳에는 부대 마크를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강지우 대위는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이 거대한 이동의 물결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 의식처럼 보였다. 한때 부패와 악습의 온상이었던 이곳이 철저하게 분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 시원섭섭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었다. 강지우는 책상 위에 놓인 마지막 서류들을 정리하며 텅 빈 사무실을 둘러보았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긴장감이 감돌던 이곳은 이제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벽에 걸려있던 역대 사단장들의 사진은 모두 떼어졌고 그 자리에는 하얗게 바랜 벽지 자국만이 남아 권력의 무상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패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자신을 얼마나 성장시켰는지 되돌아보았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녀가 겪은 시련과 투쟁은 사관학교 4년 동안 배운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교훈을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주었다. 복도로 나오자 짐을 싸서 이동 준비를 하던 병사들이 강지우를 발견하고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차려 자세를 취했다. 예전에는 그녀를 피하거나 두려워하던 눈빛들이었지만 지금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들의 경례를 하나하나 받아주며 격려의 말을 건넸는데 병사들의 표정에서 그늘이 사라지고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부당한 명령에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정상적인 부대로 가서 군 복무를 마치게 될 것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다리를 절뚝이며
다가오는 한 병사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강지우가 연병장에서 구해주었던 김이병이었다. 아직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훨씬 밝아져 있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다. 김이병은 강지우 앞에서 멈춰서서 서툴지만 힘찬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대위님 덕분에 다시 군 생활을 할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강지우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고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훌륭한 군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강지우는 김이병에게 너는 피해자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 진실을 증언한 용기 있는 군인이라고 말해주며 자부심을 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녀의 말에 김이병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그 모습을 보며 숙연한 표정을 지었다. 강지우는 그들에게 군인은 계급이 높아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무와 전우를 지키기 위해 헌신할 때 비로소 존경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고 싶었다. 이 병사들이 나중에 고참이 되고 간부가 되었을 때 오늘의 일을 기억하며 올바른 군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그녀는 진심으로 기원했다. 오후가 되자 강지우의 부모님과 작은아버지가 타고 왔던 헬기 편대가 다시 사단 연병장에 착륙했고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모든 사후 처리가 마무리되었고 그들도 각자의 부대로 복귀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었다. 강지우는 활주로로 나가 그들을 맞이했는데 정복을 입은 3명의 장군은 여전히 위압적인 풍채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뜻했다. 아버지인 강진혁 중장은 딸의 헬멧을 고쳐 씌워주며 이번 작전에서 보여준 내 판단력과 대담함은 웬만한 영관급 장교보다 뛰어났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머니인 이수연 준장은 강지우의 손을 꼭 잡으며 힘은 가졌을 때보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우리가 가진 권력은 병사들을 지키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도구일 뿐 사적인 감정이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강지우는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대답했다. 가족의 힘을 빌려 악을 응징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 스스로가 정의의 기준을 세우고 실천했기에 그녀는 부끄럽지 않았다. 작은아버지인 강진석 중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조카가 너무 유명해져서 이제 내 이름을 팔고 다녀도 아무도 안 믿겠다고 농담을 던졌다. 그는 국방부 내에서도 이번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강지우를 주목하는 고위층이 많아졌으니 처신을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강지우에게 앞으로 군 생활이 더 힘들고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뒤에는 항상 우리가 버티고 있으니 기죽지 말고 소신껏 밀고 나가라고 격려했다. 강지우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인생의 멘토인 가족들에게 거수경례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헬기가 떠나고 흙먼지가 가라앉은 연병장에 홀로 남은 강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게 심호흡을 했다. 프로펠러 소리가 멀어지자 다시 적막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뒤의 평온함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도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해야 했기에 발길을 돌려 숙소로 향했다. 그녀가 머물렀던 독신자 숙소 건물도 곧 철거될 예정이었고 복도는 이미 텅 비어 있었지만 그녀의 발소리만이 뚜렷하게 울려 퍼지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하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강지우는 남은 짐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구석에서 발견한 낡은 수첩을 펼쳐보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임관할 때 적어두었던
위국 헌신 군인본분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잉크가 번져 흐릿해진 글씨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그녀는 초심을 되새겼다. 15사단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군인이 가야 할 길이 결코 꽃길이 아님을 가르쳐 주었지만 동시에 가시밭길을 헤치고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명예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었다. 그녀는 수첩을 제복상의 주머니에 넣으며 이 마음가짐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짐을 모두 싣고 자신의 지프차에 시동을 걸었을 때 조수석에 놓인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명령이 하달되었다. 그것은 육군 본부 감찰실로의 보직 변경 명령이었는데 15사단 사건을 계기로 군내 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특별팀에 그녀가 차출된 것이었다. 강지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역시 쉬운 길은 주어지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내심 가슴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안락한 후방 부대에서의 편안한 삶보다는 최전선에서 악과 싸우는 삶이 자신에게 더 어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지우가 차를 몰고 위병소를 통과할 때 마지막까지 남아 경계를 서던 헌병들이 절도 있는 자세로 받들어 총을 하며 그녀를 배웅했다. 그들의 경례는 형식적인 동작이 아니라 존경심이 담긴 최고의 예우였으며 강지우는 창문을 내리고 그들에게 답례를 보냈다. 백미러로 멀어져 가는 15사단의 정문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곳에서 흘렸던 땀과 눈물 그리고 분노와 환희의 순간들을 기억 속에 갈무리했다. 이제 이곳은 지도상에서 사라지겠지만 전설적인 여군 가족의 심판 이야기는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영원히 구전될 것이었다. 차가 산길을 따라 굽이진 도로를 내려갈 때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늦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었다. 붉게 물든 단풍과 떨어지는 낙엽들이 스산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강지우는 창문을 조금 열어 차가운 바람을 맞았다. 바람에 실려오는 숲 냄새가 머리를 식혀주었고 그녀는 라디오를 켜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복잡했던 마음을 정리했다. 그녀의 앞길에는 또 다른 15사단 같은 부패한 곳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고 두려움 따위는 없었다. 강지우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엑셀을 밟았고 지프차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문득 아버지가 예전에 해주셨던 별은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난다는 말을 떠올렸다. 군대라는 곳이 때로는 어둠으로 가득 차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자신과 같은 군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낸다면 언젠가는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녀는 자신이 그 수많은 별 중 하나가 되어 이 나라의 국방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새로운 전장을 향해 달려갔다. 며칠 후 국방부 청사내에서는 강지우 대위의 무용담이 전설처럼 떠돌고 있었고 그녀의 별명은 얼음마녀에서 정의의 여신으로 바뀌어 있었다. 휴게실이나 흡연장에서는 장교들이 삼삼오오 모여 15사단 해체 사건을 이야기하며 혀를 내둘렀고 강지우와 그녀의 가족에 대한 경외심을 표했다. 개중에는 그녀의 배경을 시기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녀가 보여준 능력과 결단력에 압도되어 감히 험담을 늘어놓지 못했다. 강지우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대위의 이름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원칙주의자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새로운 부대인 육군본부 감찰실에 도착한 강지우는 신고식을 위해 처장실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그곳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준장이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는 강지우를 보자마자 안경을 벗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네가 그 유명한 15사단 저승사자냐고 물으며 앞으로 이곳에서도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달라고 부탁했다.
강지우는 큰 목소리로 충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그녀의 책상에는 이미 해결해야 할 미제 사건 파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강지우는 한숨을 쉬는 대신 펜을 집어들고 전투 태세를 갖췄다. 그녀는 파일을 하나 펼쳐들었고 그 속에서 또 다른 비리의 냄새를 맡으며 눈을 빛냈다. 세상이 아무리 썩었다고 해도 그것을 도려내려는 칼날이 살아있는 한정이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었다. 강지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도심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책상 한켠에 깨진 유리 조각을 이어 붙인 가족 사진을 올려놓았는데 금이 간 유리 액자는 오히려 더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지만 시련을 겪으며 더 단단해진 그녀의 가족과 그녀 자신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강지우는 사진 속의 부모님과 눈을 맞추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서류 속으로 시선을 돌렸고 펜 끝은 거침없이 종이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강지우 대위의 전설은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이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부패한 자들은 떨 것이고 억울한 자들은 희망을 얻게 될 것이다. 15사단이 사라진 그 텅 빈 자리에는 정의라는 이름의 새로운 꽃이 피어날 것이며 그 꽃씨를 뿌린 것은 다름 아닌 한 명의 용감한 여성 장교였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책상 위 서류를 살짝 들추었지만 강지우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그녀의 등 뒤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비추며 그녀를 축복하고 있었다.